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오늘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네, 토크에 앞서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지난 편에 고민정 전 대변인이 나오셔서 지역구 선택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동작을에 민주당 예비 후보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후보 측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정확한 판세 분석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후보 측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또 관심 어린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의 토크는 선관위가 이 미래한국당 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죠. 이걸 등록을 허용을 했네요. 아, 정말 잘했다. 정말 선관위가 공명정대하게 판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 지금 빵 터졌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선관위가 전 요즘 선관위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가지고 힘이 점점 세지는 게 전 불만이거든요.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기관이지 정치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는데 요 뭐 당명 논란 같은 것도 그렇고. 비례대표 명단 작성해서 뭐 예컨대 민주당에서 경선해라. 20% 정도는 전략 을 하는 거 안 된다. 뭐 무조건 경선해라. 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선관위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선거법에서 민주적 절차 및 그 전에는 민주적으로 선출해라 이랬는데 네. 이제는 뭐 당원 누구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뭐 절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미래한국당이란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선관위가 등록을 허용을 했으면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을 그쪽으로 확 뺏길까 봐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렸죠.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례정당을 안 만드는 거는요. 네.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선거는 왜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긴다는 게 뭡니까? 의석 수를 많이 얻는 거잖아요. 예. 불법과 위법이 아닌 한 선거에서 많이 의석수를 얻도록 모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예. 그 비례정당을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봤을 때 15석 이상을 손해봐요. 근데 약간 서글프지 않아요? 그 현실적은 그러한데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말하자면 이 정당한 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게 부당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법의 빈틈을 찾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애초에 우리 정치 취지에 맞느냐. 선거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겠죠. 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을 4+1 협의체로 그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아무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전망을 해도 잘 안 맞는 제가 전망을 또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좀 맞추실 걸로. 예. 비례정당을 안 만들은 네. 그 의석수 차이 때문에 한국당이 일당이 될 거다.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비례정당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비례민주당으로? 비례민주당은 또 비례는 비슷하다고 안 되니까 비례민주당.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어떻게 만들겠어요? 지금 여기다가도 뭐 그렇죠?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막 당 등록은 하더라고요. 등록을 해놨는데 여차하면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바꿨으니까. 지금 한국당이 하듯이 사람 보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그렇겠죠. 일단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 보조금이라도 받으려면. 한국당도 꼼수죠, 꼼수. 근데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성 꼼수긴 한데 하여간 나중에 민주당은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들 걸 잘못했다. 네. 비례대표 정당. 욕 먹더라도 만들 걸.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게 아주 세밀한 이야기라서 관심들이 조금 덜 하실 텐데 애초에 이 지금 선거법을 만들 때 그 연동형 비례를 하는 저기를 지역구 플러스 정당 명부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을 하자라는 걸 민주당이 처음에 약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이런 당을 못 만들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나머지 정당들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 한국당은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당은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도 뭐 어쨌든 한국당은
스스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그렇게 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겠지만 참, 실리를 챙길 거다. 의석수라는. 예. 좀 실리도 굉장히 큰 실리죠. 그럼 그 그럼요. 10석이 넘어가면 그거야말로 정말 의결 정족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의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 맞습니다. 숫자가. 네. 자칫 잘못하면 20석 해서 교섭단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이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게요. 네. 민주당 비례 그러니까 정당 명부 투표가 실제 나온 것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는 아무리 이걸 많이 찍어줘봤자 그 30석 슬롯에는 못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17석 내에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의당은 그쪽 마케팅을 하겠죠.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가봤자 그 표가 안 나고 다 한국당 좋은 일 합니다. 네. 우리를 찍어주셔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17석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거제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하여튼 네.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그 준연동형으로는 의석수를 못 먹고 네. 병립형으로 해서 한 4-5석 잘해야 네. 4-5석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한 7석까지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사표 심리 때문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좀 이걸 허락 안 해주기를 굉장히 바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이 대책회의 세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명정대한 선관위 네. 정말 대한민국 선관위 정말 왜 웃어요? 갑자기 친선관위 인사가 되셨어요. 그때 비례한국당 안 친선관위. 받아줄 때는 되게 화내지 네, 않으셨어요? 그랬었죠. 기억 안 나요? 또 바로 잊어버리시는 네. 그런.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지적하고 자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종로 하면 종로의 전문가가 또 오늘 자 H일보 얘기해도 해도 되나요? 저 영광이에요 진짜 나 정말 H- 영광이야. 한국일보의 종로에 대한 종로는 누구의 텃밭이 되는 것도 거부한다. 여전한 정치 1번지다라는 종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면 기사로 네. 와, 기고하신 이거는 정말 윤자 대단한 태자 군자 실장님하고 야, 계십니다. 영광이에요 진짜. 아니 저는 익숙한 일이라서. 익숙해? 한국일보 어제자 일면 터는 게 익숙해요? 27면에 진짜 저 한 면을 전부 다 제가 쓴 거거든요. 대단해. 그러니까 네. 대단해. 아니 내용도 정말 네, 여러 그러니까. 가지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예. 종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것만 보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사실 유력 컨설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아니, 물론 받았어요? 돈 받고 쓴 신문에다가 거죠. 얼마였어요? 뭐 말로 밝힐 수는 없고 제가 이게 쌍절곤의 출연료보다는 훨씬 높다. 그건 말씀드릴 수 그 있죠. 원고료는 당연히 그럴 테고 일단 모든 후보들이 저걸 보고 정말. 저 참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컨설팅비는 후보들한테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손해인데, 특정인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예. 모두에게 적용되는 설명서 같은 거니까요. 네. 종로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 정말 대단해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예. 정말. 자 이번에 종로 후보로 나선 두 사람도 열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 자,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해화동에 전셋집을 마련하셨다고요? 네. 해화동. 왜 해화동으로 가셨을까요? 거기 대학로도 있고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진보성에 굉장히 강한 동네인데 왜 그걸로 가셨대요? 아니 종로 전문가. 종로 전문가. 종로를 보면요. 예. 동쪽하고 서쪽으로 종로에는 나눠요. 사과나 동쪽이 이제 뭐- 창신동, 붕인동 이런 쪽이고 서쪽이 이제 평창동 뭐 이런 쪽인데 서쪽이 부자들이 많이 살고 쉽게 말해서 서쪽이. 예. 음. 동쪽은 조금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서쪽이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동쪽이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고 서쪽에 뭐 그렇게 평창동 이런 거 나뉩니다. 있죠. 예, 근데 네. 이제 명륜동은 따지고 보면 조금 동쪽에 속하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서쪽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 조금 약한 데로 가가지고 이걸 이제 잡겠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그렇죠.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좀 그런 쪽에 들어가겠다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동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 있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중계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 그렇죠. 종로 예, 예. 국회의원 때 예, 예. 대통령 되기 직전에 거기 살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시 직전에 예. 거기 빌라에 사셨어요. 제가 그 집도 가봤어요. 그래갖고.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거꾸로 약간 서쪽에 가까운 교남동에 교남동. 예, 모 아파트에 거기는 전세를 약간 들어왔으니까. 부촌이라면서. 아 이낙연, 예,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거꾸로 좀. 전략인 거죠. 서로 네. 약한 쪽에 가는. 약한 쪽에 가서 네. 일단 발로 훑겠다. 그렇죠. 이런 게 보이네요. 네. 자, 황교안 안티 황교안이신 어떻게 저는 장 소장님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 전문가 분 앞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가슴도 떨리고 네. 괜히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길 거라고 전망해 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전망을?
선거는요 명분과 구도를 이기는 선거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구도는요 딱 1대1 구도가 됐어요. 네. 여야 딱 1대1 네. 구도가 됐고 명분은 어쨌든 집권 3년 차의 총선은요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과 관련해서 네. 많이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정책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나와서 분노 투표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결집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낙연 총리도 대중적인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저분은 되게 쉬운 데서만 정치를 했어요. 어쨌든 뭐 인지도는 굉장히 높으신 정치인이죠. 높죠. 예. 뭐 황교안 대표도 인지도는 예, 그렇죠. 높으니까 예. 그거는 뭐 쌤쌤이라고 쌤. 하고 저분이 호남에서만 국회의원 달고 전남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천을 받고 나서 정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박빙의 이런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네, 이낙연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황교안 총리는 선거를 처음 치러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이 실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당황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옛날에 치러보던 선거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러지라는 혼자만의 생각 예. 때문에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낙연 총리한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낙연 총리가 그 컨디션을 너무 일찍 끌어올렸어요. 지금이 거의 최고조예요. 뭐 54% 뭐 예, 이 예. 정도까지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그 네. 여론조사 그거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략 54대 뭐 34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선전에서 벌써 컨디션이 최정점에 달해 있다. 결국엔 이낙연 총리가 실수를 하면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윤태곤 시장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은 조금만 잘하면 황교안 저런 면도 있었네 하고 어떻게 득점을 지금 해가는. 황교안 대표한테 줄 서기로 지금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전에까지 안티 황교안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황교안 제가 대표의 그러니까 저는 같은. 냉철한 선거 분석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딱 더 얘기해주세요. 이야기하세요. 두 개 이야기해도 돼요. 네, 그거 컨디션 너무 빨리 끌어올려서 좀 지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는요. 과연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종로에서의 국회의원과 미래의 지도자의 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조국 사태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 정권의 행태들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한 번도 잘못을 지적을 하거나 반대되는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국무총리로서는 정권을 잘 보호하고 병풍 역할을 잘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럴 지도자 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의 높은 지지율은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고 거의 박빙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빙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런 거 있죠. 장 소장님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왜? 그러니까. 아니 이 자체가 지금 약간 지난주에는 고민정 대변인 후원회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황교안 되지도 않고 이거 뭐 되겠어 했는데 우리 좀 해볼만 하네라는 게 보수 진영 내에서 네. 그리고 범한국당 내에서 이런 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더블 스코어 이렇게 선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종로는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를 읽어보시면은 그게 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정말 LRQS님이 네. 그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고 기사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붙기는 네. 붙을 건데 근데 또 실수의 면으로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 거 봐봐요. 지하철 잘못 찍고. 황 대표가 얼만큼 이렇게 좀 약간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앞으로 60일 사이에 전 한 며칠 보면서 약간 그 떡볶이 먹을 때 이상한 거 그다음 뭐 무슨 사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묵 예. 그리고 저는 황 대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SBS 그 중계를 물리는 걸 봤어요. 첫 번째 현장에. 그럼 좀 의미 있는 데인데 예. 그 왜 유림에 가서 물리냐. 좀 뭐 젊은 사람들 있고 그런 데서 하는 게 나은데 그런 걸 보면 아직도 황 대표가 약간 뭔가 갈피가 아직 안 잡혀 있다. 가닥을 네. 어떻게 빨리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이게 병원에서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VIP가 가면 의사들이 너무 신경을 쓰고 막 네. 간호사도 너무 신경을 쓰고 여러 막 원장님 와가지고 네. 아유,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치료해야 돼 저렇게 치료해야 돼 환자 잡는 수가 있죠. 그렇죠. 환자 네. 잡는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천하의 보수 진영의 모든 전략가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동네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초반에 갈피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음. 저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그 첫 초반의 일정들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의 압승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 이렇게. 아니 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네. 담보할 대통령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히 방향 전환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교안계로. 그러니까 예. 종로 선거만 놓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정 같은 경우도 왜 황교안 대표의 일정의 의미가 있냐면 네. 쭉 인사하러 다녔어요. 종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림이라든지 한국당에서 그 지역에서 출마했던 박진우 의원이라든지 그건 좋았어요. 다른 박진우 어떤 의원 분들의 네. 먼저 인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저 출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 이렇게 먼저 상층부를 좀 정리하고 마음을 끌어오는 게 선거상 되게 중요해요. 오. 왜냐하면 선거하다가 막 지역만 돌아다니고 주민들 만나잖아요. 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연락도 없고 내가 도와주나 봐라. 내가 이렇게 감정이 터줏대감인데. 쌓이거든요. 내가 근데 터줏대감인데. 가자마자 이제 어른들께 인사한 것 그것은 상당히 잘했다. 그것도 누가 주민들 만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62일 동안 충분히 만날 수가 장 소장님 있거든요.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른들부터 먼저 만나라. 뭐. 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도 아닙니다. 상당히 잘했다라는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 주시고 이제 자화자찬 식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이거 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좀 종로는 그렇다 치고, 네. 자, 좀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양산. 이 양산에서는 경남 양산에서는 이 전 도지사 대전이 일어나게 생겼네요. 자, 이낙연, 황교안 총리 대전에 이어서 김두관 대 홍준표 도지사 대전이 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양산에 출마하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네. 김두관 전 지사는 이미 내려가서 네. 하고 있고. 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 네. 게요. 첫 번째는 한국당 공관위의 파워, 네. 김형호 위원장의 파워를 네. 말하고 싶어요. 자, 황교안 대표 어떻게든 종로를 정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사실 한국당 내에서 막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나 안 엮이고 싶어라는 네. 사람이 대표적인 게 홍준표 전 대표. 그렇죠. 인데 홍준표 전 대표 직접 찾아가고 해가지고 그렇죠. 반 정리됐다 이러잖아요. 음. 만약 거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신 뭔데 이래 버리면은 되게 공관위원장의 권위가 확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야생마 같은 홍준표까지도 거의 고삐를 잡았다라고 어. 하면은 그 다음 뭐겠습니까? 중진급들 목 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주로 이제 TK 쪽에 그런 식으로 황교안 정리, 홍준표, 뭐 김태호 정리, 그다음 중진 정리 이런 식으로 점점 권위가 높아진다. 또 상징적인 거 하나가 김영호 전 의장이 정말 예. 고수인 것 같아요. 김영호 이- 해결사론. 통합 예.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통합당 내에서 미래한국당 아니 미래 네, 미안하다. 한국을 빼지 않았어요? 미래통합당이라고 된 것 같은데 지금. 예. 하여튼 한국이 빠졌어요. 그 미래당에서 네. 하태경 이제 새보수당 당 대표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 공간이 그대로 둬야 된다. 그렇죠. 이거 훌륭한 분들이고 예, 예. 잘 하고 있는데 그 통합당 내에서 조금 예. 뭐 늘리자 공관위원을 이런 시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럼 이 권위가 한국당 넘어서서 이 통합당 전반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 선거의 키를 김영호 위원장이 꽤 잡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PK 전략의 문제인데 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려고 했던 창녕은 한국당 기준으로는 조금 다른 분이 나가도 조금 쉬운 곳.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양산은 PK에서는 험지고 또 김태호 전 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창에서 창원으로 옮겨온다면 예. 창원도 한국당 기준으로 험지고 지금 이게 정의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여행국. 양산하고 창원은 경남인데 부산을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강하게 들어가고 또 PK 지역에는 TK에 비해서 중진 의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 포함해서 상당히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해놨어요. 네. 물갈이 공천을 하기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PK에서부터 잡아 나가겠다. 공관위원장이 제일 잘 아는 그런 두 가지 보석으로 보여요. 자, 그럼 양산에서 김두관 대 홍준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기죠. 아, 또 이게 갑자기 정말 왜냐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도와 명분 예. 그거를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일단 제가 적어놓을게요. 예. 지역적인 특색도 있어요. 거기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저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경남이에요. 네. 경남이고 이번에는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닥 민심이 되게 안 좋아요. 음. 정말 이 우한 폐렴도 그거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네. 수습을 잘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뭉쳐져서 이번에 한 번쯤은 민주당을 좀 견제해보자라는 그런 저변에 국민들의 심리가 있을 거고 김두관이 왜 갑자기 김포 있다가 왜 갑자기 양산 왔냐. 저번에 경남지사 그만두고 대권 후보 한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선거 한 석 달 남겨놓고 왜 왔냐. 너는 또 왜냐면 여기 와서 우리 양산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한 김두관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여튼 홍준표 개표 방송 대표는 기본적으로 그 경남 사람이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인물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번에는 보수 우파 쪽을 밀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 하여튼 저 개표 것도 방송을 있을 것 제가 아마 할 시간 개표 방송 할 시간에 종로하고 양산의 이 당락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정쯤 되니까 그때 이 장석재 소장님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아시잖아요. 제가 종로- 전망이 안 맞는 거. 그거 종로에 아시면서 그러세요. 홍준표 양산의 홍준표 승, 종로의 황교안 승 이게 그러니까 맞는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제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우리 후보가 이길 거로 판단하겠죠. 네, 그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양산은 신도시고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민주당 기준으로는 되게 괜찮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싹 이제 바뀌었다니까. 김두관 의원이 이제 지역구도 옮겨오고 그런 여의치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좀 그런 것도 보는 게 지금 이제 PK 기준으로 하면은 예. 한국당이 되게 괜찮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가 이제 60일이 남았는데 아까 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한국당이 좀 피치를 너무 올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PK에서. 그렇죠. 와, 우리 이번 진짜 괜찮을 거야. 음. 라고 하고 있는데 그 62일간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전략을 보면은 영남권은 KKK 전략입니다. 네. 김부겸, 김두관, 김영춘. 이 세 사람의 이미지는 뭔가 좀 강성, 뭐 운동권 이런 KKK. 이미지가 아니라 좀 진중하고 좋은 이름은 아닌데. 네. 이게. 진중하고 조금 이제 호감이 가고 뭐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PK 지역을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좀 세게 뭐 바꿔봅시다 이게 아니라 좀 안정감 있는 이미지로. 그렇죠. 여당이 예. 됐으니까. 예. 예.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예.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하여튼 그 경남 지역 예. 그런 쪽에 민심이 녹록치가 않다고 보여져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만 봐도 경남, 부산 경남 이쪽 지역은 확실히 한국당에게 유리한 텃밭이다. 예. 그 흐름들이 양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김해, 창원, 성산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이번에. 일단 문제는 경제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아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경기의 영향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권에게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민심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의외로 한국당이 많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제 KKK 세 사람이 공동 성명 냈잖아요. 긴급 추경을 편성하자. 예, 예. 전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약간 흥미로워요. 뭐 안 된다. 뭐 추경이 웬 말이냐. 뭐 국가 재정이 어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금방 역풍 불 거니까 제가 한국당에 좀 조언을 한다면 예. 물타기 하시라. 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더 하자. 아, 민주당이 추경 한 더 해라? 10조 부르면은 네. 한 15조 해야지 10조로 되겠냐. 그렇죠. 그러면 한국당의 공이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 미래가 참 암울하네요. 근데 이게 추경을 막 푼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빚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을 쓸 때 쓰더라도 그렇게 써야죠. 이게 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돈. 예. 근데 저기 윤태곤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로베카 브랜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폭탄을 날리고 계속 그러세요? 무슨 로베카 브랜돈? 혹시 로베카 브랜돈? 친척이나 부인이나 뭐 알바 고용 알바 고용했어요? 알바 고용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레베카. 네. 레베카 브랜던. 양준일 씨가 보낸 뭐 분인가? 친한 분인가요? 네. 네. 도배되는 거니까 읽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모르는 이런 도배 분입니다. 무슨 킹크랩 동원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이 댓글이 막 달리는 게. 자 그러면 자 지방 갔었으니까 다시 서울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동작을과 광진을. 자 동작을 가지고 지금 이 지난번에 약간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동작을 광진을 한국당은 단수 공천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예, 방금 전에 했죠. 지금 동작을에는 나경원, 네. 광진을에는 지금 오세훈 전 시장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럼 이제 민주당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동작을하고 광진을이 지금 전략공천 지역입니까? 아니면 경선 지역입니까? 그것도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부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는데 네. 그게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전략공천이라고 말한 데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면접이 끝나가지고 지금 하나 모르겠는데 7시 30분에 예. 1차로 수도권의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예. 경선 지역 발표한다는 것은 뭐 어떤 곳에는 6명이 예비후보 등록했지만 그렇죠. 3명까지만 뭐 경선합니다. 예. 뭐 어떤 곳은 뭐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가지고 경선이 그냥,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뭐 한다는데 여기는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늦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여기? 안 그래요? 나경원, 오세훈 쉬운 후보가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전략공천을 아니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전 시장이 여기 간 지 한 2년 됐나요? 광진에. 예, 광에 간 예. 2년쯤 됐죠. 워낙에 바닥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약간 일주일 더 빨리 한다고 바닥 가가지고 그게 한다고 해서 그거다. 그거로 될 문제는 아닌 거고 예. 여기는 전략과 인물로서 구도로 승부해야 될 때니까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전략을 더 잘 짜는 게 좋다고 보는 것 같고 예. 동작을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도 뭐 그런 식에 대한 게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를 보자 이런 아니 거 근데 아닐까요? 너무 늦게 하면은 여기를 좀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뭐 밀리진 않겠죠. 그래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경쟁자분들도 저 네. 다 아는 분들인데 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인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맞대응을 해도 우리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선을 한 지역이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도 사선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 나경원이라는 큰 대항마가 있고 오세훈 전 시장 있는 광진을 같은 데는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거의 뭐 자기 집안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내리 거기서 우선을 했는데 오히려 광진을이 민주당 후보가 내려가서 싸우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젊은 층이 좀 많이 살고 거기서 투표를 많이 하니까. 고민정 대변인은 광진을 가고 싶어서 그걸 미리 알고 700 몇 번 버스 이런 얘기도 살짝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 이쪽은 한국당이 유리하다고 보고 네. 강북 이쪽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통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는 곳이 강변이에요. 그렇죠. 남쪽 북쪽 다. 근데 광진. 이 두 군데가 사람으로서도 흥미있지만은 지리적으로서도 네. 되게 요충지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이분들 열심히 하고 저분들 열심히 하면은 되겠죠.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또 맞지 않는 전망 확실하게 찍어버려 그냥. 또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공통점은 뭔지 아시죠 본인도. 전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아니 이렇게 되오는 걸 알고 아니 계시죠? 왜냐면은 지금 되게 인지도가 높고 좀 한국당에서 지도자급 인사들인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장성철 도사님의 이 예언은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또 개표 방송할 때 외우기가 좋겠다. 무조건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기만 하면 틀린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트너 나왔는데 한쪽 파트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여기 맞대응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솔직히 하지만 나는 중심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 좀 판단해 주세요. 네.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지상파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유튜브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좀 편하게 제 화끈하게 생각이나 찍어주세요. 저만의 논리를 말씀드려서 저 인간 정말 이상한 얘기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시는 게 좋잖아요. 화끈하게 장 소장님 견해를 비롯해 그러니까. 주시면 상대 후보 쪽에서 항의하면 또 사과는 제가 하고 뭐 그렇게 아까 할게요. 우리 그 4명
지금 네 군데 지역구 말했잖아요.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약간 다른데 네. 이게 한국당을 관통하는 한 가지 큰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리고 이제 그 장애물. 공관위 면접에서도 그 질문들이 거의 공통 면접이었다 네. 질문이었다고 하는데 비호감 어떡할 거냐? 비호감. 오세훈 전 시장? 제외한 나머지 한 3명은 특히 공통되는 게 황교안, 아, 홍준표, 네. 나경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층에서도 좀 비호감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폴로 네.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좀 부정확한 여론조사에 기초한 평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물론 심리라는 건 막 바뀌는 거니까 그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혹은 상대 후보 혹은 뭐 민주당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더 끌어올리느냐, 한국당 기준에서는 그게 관건이겠죠. 아니 광진이나 어디죠 동작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가 빨리 결정이 돼서 저희가 좀 후보들을 놓고도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후보들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광진을 동작을에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네. 나와도 이긴다. 이런 신공이 정말 놀라워요. 저희 정치권에 25년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상대가 누가 오든 간에 딱 보면 알아요. 없으니까 딱 보면 압니다. 지금도 거기서 출마 준비하는 예비후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어쨌든 예. 예를 들면 오늘 막 그 보니까 네. 그 김태우 수사관하고 네. 윤건영 전 국정상 실장하고 구록을 해서 붙인다라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가 또 나왔었죠. 예.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진짜 한마디로 또라이죠. 예? 구롤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땐 거기는 정말 민주당에게 유리한 텃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제가 다 예측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제- 그거 틀리죠? 근데? 예? 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를 몰라주는 거예요. 저의 이러한 예측과 결과가 이거를. 틀린 거는 저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결과가 틀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주장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결정을 그렇지, 하면 그렇지. 되는데 네. 그거를 못 알아듣고. 야, 그렇지. 말씀을 안 다른 들어서 선택을 하니까. 후보들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번엔 제 고향인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 리턴 매치 정진석 대 박수현. 자 이번 충청권은 참 저도 충청도 사람이긴 합니다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자기 속마음을 절대 얘기를 안 해. 제가 또 충청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인데. 제가 대전 출신으로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네. 여기서도 정진석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관되게 자유한국당. 아니 공주부여 일관되게, 청양 예. 이곳이 되게 보수적인 동네예요. 정말 일관되게 자유한국당. 정말로 보수적인 원래 텃밭이라서 JP의 텃밭이잖아요. JP. 네. JP. 그걸 또 무시할 수 없고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 관리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평판도 괜찮아요. 지금 물론 박수현 의원님도 되게 평판 되게 괜찮은, 평판도 좋고 하지만 합리적이고. 이 지역이 보수적인 동네라니까. 근데요, 보수적인. 충청은 이번에 그런 포인트가 보이는 몇 가지를 짚어볼게. 축이 되는 인물이 없다. 안희정 안희정 전 지사 지사 낙마 이게 이후에 그 낙마 이후로 이후에. 어떤 좀 큰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잠깐만, 정진석- 잠깐만. 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댓글에 또 분명히 그런다고. 윤태고는 논리라도 있고 내용이라도 있는데 장성철 쟤는 소리만 지른다. 안 이런 붙었어 그런 말. 아, 나 누가 있어. 나오니까 모르 관심이 없으시대 되게 보면. 박수현 대변인 화이팅 뭐 이런 댓글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붙었습니다. 조금 예. 계속 하자면은 박수현 대변인께서 붙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안희정 전 지사 이후로 좀 축이 된 인물이 안 보인다. 뭐 그래, 예컨대 뭐 그건 이완구 그래요. 전 총리 같은 예. 경우에 정계 은퇴 뭐 선언했고 가셨고, 예. 정진석 의원이 한때 조금 이렇게 큰 인물 이랬는데 좀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좀 그렇고. 예.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흔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충청을 잡아야지 뭐 이긴다. 실제로 대선할 때는 충청도가 캐스팅 못해요. 충청을 잡아야 네, 이기죠. 저는 그 예. 생각을 하는 게요. 근데 송선은 좀 다르죠. 충청을 잡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충청은 강한 쪽을 항상 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기분이 살짝 나빠지네요. 아니요.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호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 판세가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도 네. 이쪽 찍어줘야 돼 이런 거가 있는데 충청은 이게 이쪽이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가고 이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이기는 쪽이라는 거죠. 충청도민 여러분. 핫바지야? 핫바지? 핫바지라고 아니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값 여기서 우리가 지역값 얘기 빠지면 안 돼. 어쨌든 그 윤태곤 실장님의 스윙보터. 견해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거일 수 있으나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이기는 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쪽을 지원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의의 고장이죠. 제가 의의 충청도 고장.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 안중근 의사 수요 있잖아요. 결리사의 자기 이익을 보면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의로운 것을 상당히 중시해가지고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천대국이 아니에요. 대철에서 도시마 많이 되셔가지고 어쨌든 장석재 소장님의 일관된 견해는 무조건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저는 구도와 명분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한번 약간 더 부연하자면요. 네. 충청은 뭔가 좀 관통하는 축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인물로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죠. 예컨대 뭐 세종시를 이번에 뭐 어떻게 하자 그것도 아니고 메가 이슈도 없고 축이 되는 인물도 안 보이고 네. 좀 뭐 각계격파 내지는 좀 전체적인 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런 걸로 갈리지 않을까? 네, 경남 찍고 서울 찍고 종로 찍고 충청 찍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까 그 미래한국통합신당에서 한국과 신당이 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당의 명칭이 미래통합당이 됐네요. 네. 17일 날 출범을 한다고 기사가 방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위해서 네. 미래통합 신당 이거 만든 거는 어쩔 네.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처리하는지 난 이해가 안 왜? 간다요. 아니 뭐 그 신당명을 이런 거구나. 나는 저기 그 위성정당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가 들어가면서 통합신당 이름 헷갈리네 앞에 진짜. 이런 분들 많겠네. 미래한국당인지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위해서 만든 위성정당이고 네. 옆에 여기서 한국이 빠지고 오히려 통합당에 미래가 들어가니까 저게 위성정당인지 통합정당인지가 잘 헷갈리게 생겼어요 지금.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도로 새누리당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당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을 안 받으려면 네. 이번에 꼭 공천을 할 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부, 당,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자진 불출마하거나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켜서 그분들을 인적 쇄신해야 돼요. 그래야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박근혜 최순실당이 아니라 정말 보수 우파 중도의 제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반문재인의 기치 아래서 네. 총선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께 내놓은 새로운 상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꼭 그런 인적 쇄신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유호포부카님 장성철 웃겨요. 윤태곤 날카롭다. 크크. 거봐 안해 이거 알았다니까. 오늘 저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웃길 예. 줄 아는데. 예. 자,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지금 한국당이 106석, 새보수당이 8석, 그리고 전진당 1석 이렇게 지분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공천을 지금 김용호 공천위원장한테 전부 다 네. 주겠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합한 건데.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영호 공관위원장 이게 잘 되고 있는 이게 네.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TK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어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네. 거기에다 이제 뭐 수용성 그리고 이제 민심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 장성희 소장님이 그 분석하신 부분 제가 많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민주당은 좀 심플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하느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한국당 아니 이거 공천 및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근데 한국당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으로 지금 넘어야 될 이 과제라 그럴까 고비가 좀 허들이랄까 고비가 고비들이 많은 거죠, 많아요. 그러니까 네. TK를 한번 어떻게 할 거냐, 뭐 박근혜 최순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전제가 너무 많다. 네.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처음 해보는 시도예요. 뭐냐면은 그렇죠. 뭐냐면 2002년도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네. 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네. 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은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관여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망한 거잖아요. 망했잖아요. 네. 지금 처음으로 네. 그 거의 한 15년 만에 네. 박근혜라는 사람 없이 지금 없이. 공천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 당신들은 박근혜 왜 거기 자꾸 탄핵 잘 됐냐 못했냐 이거에서 못 태어나오느냐. 네. 그 이유는요.
구성원들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공천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인적 쇄신할 수 있는 박근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보수 우파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맞아요. 이것을 꼭 한국당은 잘 살려라. 근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잘해야지 여당도 잘하고 좋은 보수가 있어야지 진보도 이게 경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승패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 프레임이 자꾸 헷갈리네.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이라 저는 이 당 이름은 또 한번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너무 헷갈려. 지금 민주당이 오기까지 열린 우리 당에서 뭐 대통합 민주신당 뭐 어떻게 해가지고 7번 8번 거쳐가지고 왔는데 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또 지불해야 할 비용과 시간과 뭐 눈물과 피와 땀이 있고 이번에 잘하면은 그걸 좀 줄이는 거고 이번에 또 안 되면은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정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힘없는 야당과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한 보수 우파에 국민들께서 따뜻한 눈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좌우 날개를 통한 발전에 상당히 아니 어차피 자영당으로 여기도 이길 것 같고 저기도 이길 것 같고 다 한데 뭐 힘이 없어요. 다 이미 다 이길 것 같다고 예전에 뭐 오로지 다 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다 해놓으셨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얘기 끝나고 저 호남신당 얘기 한번 해보죠. 호남신당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호남신당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모여서 지금 호남신당을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손학규 대표 때문입니다. 왜요? 죽어도 당 대표직을 못 내놓겠다. 못 내려놓겠다. 왜냐하면 합치려면은요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유승민 의원 마냥.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무조건 대표할 테니까 너희들 다 합치고 내 밑으로 와. 의원들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있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호남에 가서 과연 당선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의원들이 되게 크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담보 없이 기득권만 지키겠다?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 후에는 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이런 예측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박지원 의원은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봅니다. 목포에서 일단 경쟁력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 경쟁뿐만 아니라 당 간판이 더 이제 핸디캡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 간판이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민주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이래 가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뭐 대한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합친다라는 게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그냥 호남에 신당 만들어가지고 교섭단체 만들고 의석수 늘리고 호남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과연 이런 정당의 출현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정의당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정의당이요? 시간 돼요? 아 빨리. 네. 자, 20초 남았는데 지역구보다 지금 지역구는 안 나오고 지금 비례대표 예비후로 32명이 등록을 했대요. 이게 지금 내부가 복잡해가지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있어요. 상황인데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거법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 사표론 이런 것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꽤 괜찮을 거예요. 최종 그렇죠? 결과는. 42분 됐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네요. 근데 이 정의당 같은 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한 10석 내외 정도.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대의원들이 민노총 소속 그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민노총 정의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심상정 대표라든지 이정미 전 대표 같은 사람의 생환 여부 이번엔 민주당이 그쪽도 후보를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다죠. 그러네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쌍절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편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